안녕하세요. 오늘 밤 우리는 함께 먼 여행을 떠납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빛이 처음으로 자유로워진 순간으로 향합니다. 창밖에는 밤이 내려앉아 있고 별들이 조용히 빛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우리가 찾아갈 빛은 별빛이 아닙니다. 그것은 별이 태어나기도 전에, 은하가 형성되기도 전에, 우주가 처음으로 투명해진 순간에 방출된 빛입니다. 그 빛은 138억 년을 여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텔레비전의 잡음 속에, 라디오의 고요한 배경 속에, 그리고 우주를 바라보는 모든 안테나 속에 그 빛은 조용히 스며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코스믹 마이크로웨이브 백그라운드, 줄여서 CMB라고 합니다. 이 긴 이름 뒤에는 우주의 가장 오래된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그 이야기를 따라갑니다. 조용히, 천천히, 마치 우주 자체가 속삭이듯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138억 년 전의 우주를. 그때 우주는 지금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별도 없었고 행성도 없었습니다. 은하도 없었고 어둠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주 전체가 빛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뜨겁게, 맹렬하게 모든 곳이 빛이었습니다. 그 빛은 아무데도 갈 수 없었습니다. 빽빽한 플라즈마 속에서 끊임없이 산란되며 마치 안개 속에 손전등처럼 흩어지고 또 흩어졌습니다. 우주는 불투명한 화염의 바다였습니다. 그러다가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우주가 팽창하면서 식어갔습니다. 약 38만 년이 지났을 때 온도가 충분히 낮아져서 전자들이 원자핵과 결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유롭게 떠돌던 전자들이 양성자와 만나 수소 원자를 형성했습니다. 더 이상 빛을 산란시킬 자유전자가 없어졌습니다. 그 순간 빛은 마침내 자유로워졌습니다. 처음으로 빛이 우주를 가로질러 여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주의 첫 빛이었습니다. 그 빛은 지금도 여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138억 년 동안 우주를 가로지르며 점점 파장이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뜨거운 주황색 빛이었던 것이 이제는 차가운 마이크로파가 되었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적절한 장비로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분석하면 우주의 탄생에 대한 정보를 읽을 수 있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는 우주가 우리에게 보내는 가장 오래된 메시지입니다. 오늘 밤의 여행은 이 메시지를 해독한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처음에 그것이 메시지인 줄 몰랐습니다. 단지 이상한 잡음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잡음이 사라지지 않았을 때 그들은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질문이 결국 우주의 기원을 밝히는 대로 이어졌습니다. 과학의 역사는 종종 이런 식입니다. 무언가를 찾다가 전혀 다른 것을 발견하고 그 발견이 세상을 바꿉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1964년 미국 뉴저지주 홀름델로 가보겠습니다. 그곳에서 우주의 첫 빛이 처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1964년의 홀름델은 조용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뉴욕에서 남쪽으로 약 60km 떨어진 이곳에는 농장들이 펼쳐져 있었고 완만한 언덕들이 지평선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봄이면 들판에 야생화가 피어나고 여름에는 귀뚜라미 소리가 밤을 채웠습니다. 가을에는 단풍이 물들었고 겨울에는 눈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계절은 순환했고
시간은 천천히 흘렀습니다. 그 언덕들 중 하나에 특이한 구조물이 서 있었습니다. 거대한 혼 모양의 안테나였습니다. 높이가 15m가 넘었고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져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벨 전화 연구소에 속한 이 안테나는 원래 에코 위성 통신 실험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에코 위성은 거대한 풍선처럼 생긴 반사체로 지상에서 쏘아 올린 전파를 반사하여 장거리 통신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안테나는 이 약한 반사 신호를 잡기 위해 극도로 민감하게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위성 통신 기술이 발전하면서 에코 프로젝트는 막을 내렸고 안테나는 새로운 용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963년 2명의 젊은 과학자가 이 안테나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아르노 펜지아스와 로버트 윌슨이었습니다. 펜지어스는 독일 뮌헨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나치의 박해를 피해 미국으로 이민 온 유대인이었습니다.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물리학 박사 학위를 받은 후 벨 연구소에 합류했습니다. 윌슨은 텍사스 휴스턴 출신으로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에서 전파 천문학을 전공했습니다. 두 사람은 둘 다 30대 초반이었고 우주에서 오는 전파 신호를 연구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은하수에서 오는 희미한 전파를 측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은하수의 가스 구름에서 방출되는 전파를 분석하면 우리 은하의 구조와 운동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측정은 극도로 정밀해야 했습니다. 은하에서 오는 신호는 매우 약했기 때문에 모든 다른 잡음원을 제거해야 했습니다. 안테나 자체의 열 복사, 대기의 영향, 지상의 전파 간섭, 이 모든 것을 정확히 계산하고 빼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순수하게 우주에서 오는 신호만 남을 터였습니다. 1964년 봄, 펜지아스와 윌슨은 안테나의 성능을 테스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안테나를 하늘의 다양한 방향으로 돌리며 신호를 기록했습니다. 이론적으로 안테나가 빈 하늘을 향하면 거의 아무 신호도 잡히지 않아야 했습니다. 적어도 은하나 다른 천체가 없는 방향에서는 그래야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안테나를 돌리든 일정한 잡음이 감지되었습니다. 그것은 약 섭씨 영하 270도에 해당하는 온도, 절대 온도로 약 3.5 켈빈의 과잉 신호였습니다. 칼빈은 온도의 절대 단위로 0 켈빈이 절대 0도, 즉 가능한 가장 낮은 온도입니다. 섭씨로 환산하면 영하 273.15도입니다. 3.5 켈빈은 절대 0도보다 겨우 3.5도 높은 극도로 낮은 온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온도에 해당하는 마이크로파 복사가 모든 방향에서 똑같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펜지아스와 윌슨은 당황했습니다. 이 잡음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그들은 먼저 장비의 결함을 의심했습니다. 안테나의 모든 연결부를 점검했습니다. 케이블의 접합부를 다시 납땜했습니다. 접촉 불량이 있을 수 있는 모든 곳을 살렸습니다. 하지만 잡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그들은 안테나 자체를 살렸습니다. 안테나의 내부 표면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뜻밖의 것을 발견했습니다. 안테나 내부에 비둘기 2마리가 둥지를 틀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둘기들은 안테나의 따뜻한 내부가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배설물을 남겼습니다. 펜지아스와 윌슨은 비둘기를 쫓아내고 배설물을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기술 보고서에 이것은 하얀 유전체 물질이라고 점잖게 표현되었습니다. 하지만 잡음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비둘기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주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펜지아스와 윌슨은 다른 가능성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안테나를 지지하는 구조물의 열 복사를 계산했습니다. 대기의 수증기와 산소가 흡수하고 방출하는 마이크로파의 양을 추정했습니다. 지표면에서 반사되어 안테나에 들어오는 복사를 고려했습니다. 모든 것을 계산하고 빼도 여전히 약간의 과잉 신호가 남았습니다. 봄이 여름으로, 여름이 가을로, 가을이 겨울로 바뀌었습니다. 계절이 변해도 잡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것이 태양이나 어떤 특정 천체에서 오는 것이라면 지구가 공전하면서 신호의 강도나 방향이 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변화가 없었습니다. 신호는 계절에 상관없이, 시간에 상관없이, 방향에 상관없이 일정했습니다. 마치 하늘 전체가 균일하게 빛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1964년 말 펜지아스와 윌슨은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들은 이 잡음의 원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로서 그들은 설명할 수 없는 것을 그냥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측정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잡음은 실제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 답답할 뿐이었습니다. 뉴저지의 겨울은 춥고 건조했습니다. 안테나 주변의 들판에는 서리가 내렸고 새벽에는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연구소의 건물 안은 따뜻했지만 안테나 점검을 위해 밖으로 나갈 때마다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펜지아스와 윌슨은 두꺼운 외투를 입고 안테나를 오르내렸습니다. 연결부를 확인하고 기록을 검토하고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그들의 인내심은 시험받고 있었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965년 초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펜지아스는 다른 과학자들과 대화하면서 자신들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어느 날 MIT의 천문학자 버나드 버크와 통과하던 중 버크가 흥미로운 정보를 전해주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교에 로버트 딕이라는 물리학자가 있는데 그가 우주 초기에 자녀를 찾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버크는 딕의 그룹이 특별한 안테나를 만들어서 그 신호를 측정하여 한다고 말했습니다. 펜지아스는 즉시 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것은 과학사에서 가장 중요한 전화 통화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펜지아스는 자신들이 측정한 이상한 잡음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모든 방향에서 균일하게 들리는 약 3켈빈의 마이크로파 복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딕이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찾고 있던 것이라고. 딕은 전화를 끊고 연구실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동료들, 짐 피블스, 피터 롤, 데이비드 윌킨슨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막 자신들의 안테나를 완성하고 측정을 시작하려던 참이었습니다. 딕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출발점에서 밀려났어요. 누군가가 먼저 찾았어요. 이 순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더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우주 배경 복사의 존재는 실제로 1940년대에 이미 예측되어 있었습니다. 러시아 태생의 미국 물리학자 조지 가모프와 그의 동료들 랄프 알퍼와 로버트 허먼이 이 예측을 했습니다. 그들은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이론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1940년대 당시 우주의 기원에 대해 두 가지 주요 이론이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정상 상태 우주론이었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우주는
시작도 끝도 없이 영원히 존재합니다. 우주가 팽창하면서 은하들 사이의 공간이 넓어지지만 그 공간에서 새로운 물질이 계속 생성되어 전체적인 밀도는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우주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평균적으로 같은 모습입니다. 다른 하나는 빅뱅 이론이었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우주는 유한한 과거에 극도로 뜨겁고 밀도 높은 상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초기 상태에서 우주가 팽창하고 냉각되면서 현재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빅뱅이라는 이름은 사실 이 이론을 조롱하기 위해 붙여진 것이었습니다. 정상 상태 우주론의 지지자였던 프레드 호일이 1949년 BBC 라디오 방송에서 이 이론을 빅뱅, 큰 폭발이라고 비꼬아 부른 것이 그대로 이름으로 굳어버렸습니다. 가모프와 그의 동료들은 빅뱅 이론의 지지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초기 우주의 조건을 계산하고 그 조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추론했습니다. 특히 그들은 빅뱅 핵합성이라는 과정을 연구했습니다. 빅뱅 직후 몇 분 동안 우주는 충분히 뜨거워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하여 가장 가벼운 원소들의 핵이 만들어졌습니다. 수소, 헬륨, 그리고 약간의 리튬. 가모프의 계산에 따르면 우주에서 수소와 헬륨의 비율은 약 3대 1이어야 했습니다. 이 예측은 실제 관측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했습니다. 1948년 알파와 허미는 빅뱅 이론의 또 다른 예측을 발표했습니다. 초기 우주는 극도로 뜨거웠고 때문에 물질과 복사가 열적 평형 상태에 있었을 것입니다. 복사, 즉 빛은 모든 방향에서 균일하게 방출되었을 것이고 그 스펙트럼은 흑체 복사의 형태를 따랐을 것입니다. 우주가 팽창하면서 이 복사도 함께 식어갔을 것입니다. 알파와 허미는 현재 이 복사의 온도가 약 5켈빈 정도일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이것은 절대 0도보다 겨우 5도 높은 온도였습니다. 이 예측은 당시에 큰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약한 신호를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1950년대와 1960년대 초에 몇몇 과학자들이 이 복사를 찾으려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예측은 학술지의 페이지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60년대 초 프린스턴의 로버트 딕이 이 아이디어를 다시 살려냈습니다. 딕은 실험 물리학의 대가였습니다. 그는 마이크로파 복사를 측정하는 데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우주론에도 관심이 있었습니다. 딕은 빅뱅 이론이 예측하는 잔열 복사를 직접 찾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대학원생 피터 롤과 데이비드 윌킨슨에게 특수한 안테나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이론적 계산은 짐 피블스가 맡았습니다. 1964년 말 그들의 안테나는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펜지아스의 전화가 걸려온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 신호를 이미 발견했다는 소식, 비록 그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로. 펜지아스와 전화를 받은 후 딕과 그의 동료들은 곧바로 홀룸델로 차를 몰았습니다. 그들은 펜지아스와 윌슨의 안테나를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프린스턴에서 홀룸델까지는 약 80km, 차로 1시간 남짓 거리였습니다. 1965년 초봄의 어느 날, 딕과 피블스, 롤, 윌킨스는 벨 연구소의 언덕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혼 안테나가 눈앞에 나타났을 때 그들은 감탄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정밀한 전파 안테나 중 하나였습니다.
원래 위성 통신용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극도로 미약한 신호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펜지아스와 윌슨은 방문객들을 안테나 내부로 안내했습니다. 그들은 측정 장비와 데이터 기록을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철저하고 정밀했습니다. 프린스턴 그룹은 데이터를 검토했습니다. 모든 방향에서 균일한 약 3.5켈빈의 신호, 계절에 따른 변화 없음, 시간에 따른 변화 없음. 이것은 정확히 그들이 예측한 우주 배경 복사의 특성과 일치했습니다. 디금 펜지아스와 윌슨에게 이 신호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빅뱅의 잔열이라고. 펜지아스와 윌슨은 처음에 놀랐지만 곧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그들이 1년 가까이 씨름해온 그 잡음, 비둘기 배설물까지 청소하며 없애려 했던 그 신호가 사실은 우주의 탄생에 대한 증거였던 것입니다. 우연히 역사적 발견을 한 것이었습니다. 1965년 여름 두 편의 논문이 천체 물리학 저널에 나란히 게재되었습니다. 하나는 펜지아스와 윌슨의 것으로 108GHz에서의 과잉 안테나 온도 측정이라는 건조한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논문은 단 2페이지 분량으로 측정 결과만을 담담하게 보고했습니다. 우주론적 해석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논문은 딕, 피블즈, 롤, 윌킨슨의 것으로 우주 흑체 복사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 논문은 측정 결과에 대한 이론적 해석을 제공했습니다. 과학계의 반응은 조심스러우면서도 흥분에 차 있었습니다. 빅뱅 이론의 지지자들은 이것을 결정적인 증거로 받아들였습니다. 정상 상태 우주론은 이 균일한 배경 복사를 설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만약 우주가 영원히 존재했다면 이런 복사가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주가 한때 뜨거운 상태에서 시작되었다면 이 복사는 자연스러운 결과였습니다. 물론 회의적인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하나의 측정만으로는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이것이 우주론적 기원의 복사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닌지 더 많은 검증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이 복사의 스펙트럼이었습니다. 만약 그것이 정말로 초기 우주의 뜨거운 플라즈마에서 기원했다면 완벽한 흑체 스펙트럼을 보여야 했습니다. 흑체 스펙트럼이 무엇인지 잠시 설명하겠습니다. 19세기 말 물리학자들은 열복사의 성질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물체는 빛을 방출합니다. 불의 달군 쇠가 빨갛게 빛나는 것이 그 예입니다. 온도가 더 높아지면 노란색, 흰색으로 변합니다. 물리학자들은 이 복사의 파장 분포를 정확히 설명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상적인 경우 모든 빛을 완전히 흡수하는 물체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흑체라고 부릅니다. 흑체가 열적 평형 상태에 있을 때 그것이 방출하는 복사의 스펙트럼은 오직 온도에만 의존합니다. 물체의 재질이나 크기, 모양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온도만이 스펙트럼을 결정합니다. 이것을 흑체 복사라고 합니다. 1900년 막스 플랑크는 흑체 복사의 스펙트럼을 정확히 설명하는 공식을 발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에너지가 연속적이지 않고 불연속적인 덩어리, 양자로 존재한다는 혁명적인 아이디어를 도입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양자역학의 시작이었습니다. 플랑크의 공식은 흑체 복사의 파장 분포를 정확히 예측했고 수많은 실험으로 검증되었습니다. 초기 우주의 플라즈마는 거의 완벽한 흑체였습니다. 빛과 물질이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열적 평형 상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빛이 방출되면 곧바로 흡수되고
흡수되면 곧바로 방출되었습니다. 이 과정이 충분히 오래 지속되면 복사의 스펙트럼은 완벽한 흑체 형태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우주가 투명해진 순간 그 스펙트럼이 동결되었습니다. 이후 우주가 팽창하면서 모든 파장이 균일하게 늘어났지만 흑체 스펙트럼의 형태 자체는 보존되었습니다. 따라서 우주 배경 복사가 정말로 빅뱅의 잔열이라면 그 스펙트럼은 완벽한 흑체 형태를 보여야 했습니다. 펜지아스와 윌슨의 측정은 단일 파장에서만 이루어졌습니다. 스펙트럼 전체를 확인하려면 여러 파장에서 측정해야 했습니다.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에 걸쳐 여러 팀들이 다양한 파장에서 우주 배경 복사를 측정했습니다. 지상의 망원경으로, 비행기에 실린 장비로, 고고도 풍선에 매달린 검출기로 측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각각의 측정은 서로 다른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구 대기는 특정 파장의 마이크로파를 흡수하기 때문에 지상 측정은 제한된 파장에서만 가능했습니다. 높은 고도로 올라가면 대기의 영향을 줄일 수 있지만 장비를 그곳까지 운반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1970년대 말까지 축적된 데이터는 대체로 흑체 스펙트럼과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측정에 정밀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스펙트럼의 피크 근처에서는 측정이 어려웠습니다. 흑체 스펙트럼의 피크는 복사의 온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약 3켈빈의 흑체의 경우 피크는 파장 약 1mm 근처에 있습니다. 이 파장은 지구 대기에 의해 강하게 흡수됩니다. 따라서 스펙트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진정으로 완벽한 측정을 위해서는 대기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우주에서 측정해야 했습니다. 이 필요성이 코비 프로젝트를 탄생시켰습니다. 코비 우주 배경 탐사선의 아이디어는 1974년에 처음 제안되었습니다. 나이사에 제출된 제안서는 3가지 측정 목표를 담고 있었습니다. 첫째, 우주 배경 복사의 스펙트럼을 정밀하게 측정하여 흑체 형태를 확인한다. 둘째, 하늘 전체에 걸친 온도 변화, 비등방성을 측정한다. 셋째, 적외선 파장에서 우주 배경을 관측하여 초기 은하 형성의 단서를 찾는다. 제안서는 승인되었지만 실제 발사까지는 15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주 프로젝트는 항상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위성을 설계하고 장비를 제작하고 모든 것을 테스트해야 합니다. 우주의 혹독한 환경에서 작동해야 하기 때문에 지상의 장치보다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산 문제, 기술적 어려움, 조직적 복잡성이 모두 프로젝트를 지연시켰습니다. 1986년 교비 프로젝트는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원래 교비는 우주 왕복선으로 발사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해 1월 28일 우주 왕복선 챌린저호 발사 직후 폭발하여 6명의 승무원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미국의 우주 프로그램 전체가 멈춰섰습니다. 우주 왕복선 비행은 무기한 중단되었습니다. EOB 팀은 대안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위성을 재설계하여 델타 로켓으로 발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위성을 더 작고 가볍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거의 모든 것을 다시 설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팀은 해냈습니다. 3년의 추가 작업 끝에 COB는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1989년 11월 18일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공군 기지에서 델타 로켓이 발사되었습니다. 로켓은 태평양 연안의 발사대에서 솟아올랐습니다. 새벽 어둠 속에서
로켓의 불꽃이 하늘을 밝혔습니다. 점점 작아지는 불빛을 바라보며 쇼비 팀원들은 긴장과 기대로 숨을 죽였습니다. 15년간의 노력이 이 순간에 달려 있었습니다. 발사는 성공적이었습니다. COB는 약 900km 상공의 극궤도에 안착했습니다. 극궤도란 위성이 지구의 북극과 남극을 지나가는 궤도입니다. 이 궤도에서는 위성이 지구 주위를 돌면서 전체 하늘을 스캔할 수 있습니다. COB에는 서서히 태양 전지판을 펼치고 냉각 시스템을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COB에는 3가지 과학 장비가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FIRAS, 원적외선 절대 분광 광도계는 스펙트럼 측정을 담당했습니다. DMR, 차등 마이크로파 복사계는 온도 비등 방성을 측정했습니다. DIRB, 확산 적외선 배경 실험은 적외선 배경을 관측했습니다. FIRAS는 정교한 간섭계였습니다. 간섭계란 빛의 간섭 현상을 이용하여 스펙트럼을 측정하는 장치입니다. FIRAS는 우주에서 오는 마이크로파 복사와 내부의 정밀한 흑체 참조 광원을 비교했습니다. 참조 광원은 온도가 정확히 조절된 인공 흑체였습니다. 두 신호의 차이를 측정하면 우주 복사의 스펙트럼을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FIRAS의 검출기는 액체 헬륨으로 냉각되었습니다. 액체 헬륨의 끓는 점은 약 4켈빈, 섭씨 영하 269도입니다. 더 낮은 압력에서는 더 낮은 온도까지 냉각할 수 있습니다. FIRAS의 검출기는 약 1.5켈빈, 섭씨 영하 271, 65도까지 냉각되었습니다. 이렇게 낮은 온도에서만 미세한 마이크로파 신호를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쇼비가 궤도에 오른 지 9분 만에 첫 번째 스펙트럼 데이터가 전송되어 왔습니다. 과학자들은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측정된 스펙트럼은 이론적 흑체 곡선과 거의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데이터 포인트들이 예측된 곡선 위에 정확히 놓였습니다. 오차 막대가 너무 작아서 그래프에서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1990년 1월 미국 천문학회 회의에서 FIRAS의 첫 번째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발표자는 FIRAS 팀의 책임자 존 매더였습니다. 그가 흑체 스펙트럼과 측정 데이터를 비교한 그래프를 보여주었을 때 청중석에서는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과학학회에서 기립박수가 일어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모인 천문학자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알았습니다. 그것은 빅뱅 이론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FIRAS의 최종 결과는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10개월간의 관측 데이터를 모두 분석한 결과 우주 배경 복사의 스펙트럼은 온도 2.725켈빈의 흑체와 0.03% 이내로 일치했습니다. 이것은 자연에서 측정된 가장 완벽한 흑체 스펙트럼이었습니다. 지구에서 인공적으로 만든 어떤 흑체보다도 더 완벽했습니다. 우주 자체가 가장 완벽한 흑체였던 것입니다. 이 결과가 왜 그토록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우주 배경 복사가 다른 원인, 예를 들어 먼지 입자의 복사나 알려지지 않은 천체에서 기원했다면 이렇게 완벽한 흑체 스펙트럼을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원인들은 각자의 특성에 따라 스펙트럼에 왜곡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측정된 스펙트럼은 흑체와 완벽히 일치했습니다. 이것은 이 복사가 정말로 열적 평형 상태의 초기 우주에서 기원했다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쇼비의 또 다른 중요한 장비는 DMR이었습니다. DMR은 하늘의 서로 다른 지점 사이에 미세한 온도 차이를 측정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스펙트럼이 흑체임을 확인한 것은
빅뱅 이론의 한 측면을 검증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중요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는 완전히 균일한가 아니면 미세한 변화가 있는가? 만약 우주 배경 복사가 완전히 균일하다면 이상한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날의 우주는 균일하지 않습니다. 은하들이 있고 은하단이 있고 거대한 빈 공간이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완전히 균일한 상태에서는 구조가 생길 수 없습니다. 중력이 물질을 끌어당기려면 어딘가에 물질이 조금 더 많은 곳이 있어야 합니다. 그 씨앗이 있어야 합니다. 빅뱅 이론에 따르면 초기 우주에도 아주 미세한 밀도 요동이 있었습니다. 양자역학적 요동에서 기원한 이 초기 불균일성이 중력에 의해 성장하여 결국 은하가 되었습니다. 이 미세한 요동은 우주 배경 복사에도 각인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밀도가 약간 더 높은 지역은 온도도 약간 더 높게 나타날 것이고, 밀도가 낮은 지역은 온도가 약간 낮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상되는 변화는 극도로 작았습니다. 평균 온도의 약 10만 분의 1 정도. 이것은 측정하기 매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마치 멀리서 보는 매끄러운 구표면에서 머리카락 한 올 두께의 요철을 찾는 것과 같았습니다. DMR은 이 도전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DMR은 3개의 파장에서 동시에 측정했습니다. 각 파장에 대해 2개의 안테나가 하늘에 서로 다른 2 지점을 동시에 관측했습니다. 2 지점의 온도 차이를 직접 측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장비 자체의 절대적인 교정 오차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위성이 궤도를 돌면서 전체 하늘의 온도 차이 지도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DMR의 데이터 분석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측정된 신호에서 실제 하늘의 온도 변화를 추출해야 했습니다. 장비의 잡음, 지구와 태양의 영향, 은하수의 정형 방출 등을 모두 제거해야 했습니다. 팀은 신중하게, 꼼꼼하게 작업했습니다. 잘못된 결과를 발표하는 것보다 늦게 발표하는 것이 나았습니다. 1992년 4월 23일 코비 팀은 DMR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워싱턴 DC에서 열린 미국 물리학회 회의에서였습니다. 발표자는 DMR 팀의 책임자 조지 스무트였습니다. 그가 보여준 전천 온도 지도에는 미세한 얼룩 무늬가 보였습니다. 어떤 지점은 평균보다 약간 더 뜨거웠고 어떤 지점은 약간 더 차가웠습니다. 변화의 크기는 약 10만 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예측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스무트는 이 발견을 두고 신의 얼굴을 본 것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이 비유는 언론에 의해 널리 퍼졌고 약간의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흥분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의 이 미세한 얼룩 무늬는 은하의 씨앗이었습니다. 138억 년 전의 이 패턴이 오늘날 우리가 보는 우주의 거대 구조로 성장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우주 구조의 기원을 직접 보고 있었습니다. 코비의 2가지 주요 결과, 완벽한 흑체 스펙트럼과 미세한 온도 비등방성은 빅뱅 우주론을 확고히 확립시켰습니다. 정상 상태 우주론은 이 결과들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빅뱅 이론만이 일관된 설명을 제공했습니다. 이후 빅뱅은 더 이상 이론이라기보다 확립된 사실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COB 프로젝트의 2 핵심 인물, 존 매더와 조지 스무트는 2006년 노벨 물리학상을 공동 수상했습니다. 펜지아스와 윌슨이 1978년에 노벨상을 받은 이후 거의 30년 만에 우주 배경 복사 연구에 또 한 번 노벨상이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노벨위원회는 그들의 발견이
우주론을 정밀과학으로 만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교비의 DMR 지도는 혁명적이었지만 분해능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DMR은 약 7도보다 작은 구조를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보름달의 지름이 약 0.5도이므로 7도는 보름달 14개를 나란히 늘어놓은 것과 같은 크기입니다. 더 작은 규모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려면 더 정밀한 측정이 필요했습니다. 1990년대 후반 여러 팀들이 더 높은 분해능의 측정에 도전했습니다. 부머랭, 맥시마 같은 풍선 실험들이 남극 주변의 성층권에서 수행되었습니다. 남극의 아문센 스콧 기지 근처에서 발사된 풍선은 약 40km 상공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높이에서는 대기의 99%가 아래에 있습니다. 마이크로파 관측의 거의 이상적인 조건이었습니다. 풍선은 며칠에서 몇 주 동안 성층권을 떠돌며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남극 주변의 극지, 와류 바람을 타고 천천히 대륙을 돌았습니다. 2000년 부머랭 팀은 놀라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 변화 패턴을 각도 규모에 따라 분석하면 특정한 규모에서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음향본굴이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음향본굴이는 약 1도 규모에서 나타났습니다. 음향본굴이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초기 우주의 물리학을 잠시 살펴봐야 합니다. 빛이 자유로워지기 전 우주는 뜨거운 플라즈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플라즈마는 균일하지 않았습니다. 약간 밀도가 높은 지역들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중력이 물질을 더 끌어당기며 했습니다. 하지만 뜨거운 플라즈마의 압력이 이에 저항했습니다. 중력과 압력 사이의 이 경쟁이 진동을 일으켰습니다. 마치 거대한 종이 울리는 것처럼 플라즈마는 진동했습니다. 압축과 팽창이 반복되었습니다. 이 진동은 음파와 같았습니다. 물론 소리를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우주 전체가 플라즈마였으므로 소리를 전달받을 매질밖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물리적으로 이것은 음파, 음향 진동이었습니다. 우주가 투명해지는 순간 이 진동은 동결되었습니다. 마치 사진을 찍듯이 그 순간의 진동 패턴이 우주 배경 복사에 각인되었습니다. 밀도가 높은 곳, 즉 압축의 정점에 있던 곳은 온도가 조금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밀도가 낮은 곳, 즉 팽창의 정점에 있던 곳은 온도가 조금 더 낮게 나타났습니다. 진동에는 특정한 파장들이 우세합니다. 음악에서 기본 음과 배음이 있는 것처럼 초기 우주의 진동에도 기본 모드와 배음들이 있었습니다. 이 특정 파장들이 우주 배경 복사의 음향 본구리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본구리는 빛이 자유로워지는 순간까지 정확히 한 번 압축된 파동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본구리는 한 번 압축되고 한 번 팽창한 파동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는 압축, 팽창, 압축을 거친 것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됩니다. 음향 본구리의 위치와 높이는 우주의 기본적인 성질들에 의해 결정됩니다. 첫 번째, 본구리의 각도 위치는 우주의 기하학에 민감합니다. 만약 우주가 평평하다면 첫 번째 본구리는 약 1도에서 나타납니다. 우주가 양으로 휘어 있다면 더 작은 각도에서, 음으로 휘어 있다면 더 큰 각도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부머랭과 맥시마의 측정 결과 첫 번째 본구리는 정확히 약 1도에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우주가 평평하다는 것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평평한 우주에서는 유클리드 기하학이 성립합니다.
삼각형 내각의 합은 180도이고 평행선은 만나지 않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는 물질과 에너지가 시공간을 휘게합니다. 우주가 평평하다는 것은 우주의 총 에너지 밀도가 특정한 임계값과 정확히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발견은 인플레이션 이론을 강력히 지지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우주 탄생 직후 극히 짧은 시간 동안 우주가 급격하게 팽창했다는 이론입니다. 이 급격한 팽창이 우주의 공류를 평평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합니다. 마치 풍선을 부풀리면 표면이 점점 평평해지는 것처럼 인플레이션 이론은 또한 초기 밀도 요동의 기원도 설명합니다. 인플레이션 중에 양자역학적 요동이 우주적 규모로 확대되어 밀도 변화의 씨앗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풍선 실험들의 성공은 더 정밀한 전천 측정의 필요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풍선은 하늘의 일부만 관측할 수 있었습니다. 전체 하늘을 높은 분해능으로 측정하려면 새로운 위성 임무가 필요했습니다. 이 필요에 부응하여 나사는 WMAP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WMAP, 윌킨슨, 마이크로파 비등방성 탐사선은 쇼비의 후계자로 기획되었습니다. 이름의 윌킨슨은 코비의 DMR 팀에서 활동했던 데이비드 윌킨슨을 기리는 것이었습니다. 윌킨슨은 프린스턴에서 딕의 초기 연구에 참여했던 과학자로 WMAP가 발사되기 전인 2002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이름이 위성에 붙여진 것은 우주 배경 복사 연구에 대한 그의 평생의 헌신을 기리기 위함이었습니다. WMAP는 2001년 6월 30일에 발사되었습니다. 목적지는 제2 라그랑 주점, L2라고 불리는 특별한 위치였습니다. 라그랑 주점은 태양과 지구의 중력이 균형을 이루는 곳입니다. L2는 지구에서 태양 반대 방향으로 약 150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위성이 최소한의 연료로 안정적인 위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구, 달, 태양이 모두 한 방향에 있어서 나머지 방향으로는 방해받지 않고 우주를 관측할 수 있습니다. WMAP는 L2에서 9년 동안 운영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전체 하늘을 반복해서 스캔하며 전례 없이 상세한 온도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WMAP의 각도 분해능은 쇼비의 DMR보다 약 35배 좋았습니다. 감도는 약 4배 높았습니다. 이 향상된 성능으로 음향 본구리 구조를 훨씬 더 자세히 볼 수 있었습니다. WMAP 팀은 여러 차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03년에 첫 번째 결과, 2006년에 3년 데이터, 2008년에 5년 데이터, 2010년에 7년 데이터, 그리고 2012년에 최종 9년 데이터. 각각의 발표는 더 많은 데이터와 더 정밀한 분석을 담고 있었습니다. 오차가 점점 줄어들고 우주론적 매개 변수의 추정이 점점 더 정확해졌습니다. WMAP의 결과에 따르면 우주의 나이는 약 137억 년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전의 추정보다 훨씬 더 정확한 값이었습니다. 우주의 구성도 밝혀졌습니다. 일반 물질, 즉 원자로 이루어진 물질은 우주 전체의 약 4.6%에 불과했습니다. 암흑물질은 약 23%를 차지했습니다. 나머지 약 72%는 암흑에너지였습니다.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현대 물리학의 가장 큰 수수께끼 중 하나입니다. 암흑물질은 빛과 상호작용하지 않아서 보이지 않지만 중력을 통해 그 존재가 확인됩니다. 은하들의 회전 속도, 은하단 내의 은하들의 운동, 중력 렌즈 효과 등이
암흑물질의 증거입니다. 암흑물질이 없으면 이런 현상들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암흑물질이 정확히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여러 후보 입자들이 제안되어 있지만 아직 직접 검출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암흑 에너지는 더욱 신비롭습니다. 1998년 먼 초신성들의 관측을 통해 우주의 팽창이 가속되고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보통의 물질과 암흑 물질은 중력을 통해 팽창을 느리게 합니다. 하지만 우주는 실제로 점점 더 빠르게 팽창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암흑 에너지입니다. 암흑 에너지는 반중력처럼 작용하여 우주 팽창을 가속시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왜 존재하는지는 전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물질, 별과 행성, 우리 자신을 이루는 모든 원자가 우주의 5% 미만이라는 것은 겸손하게 만드는 사실입니다. 우주의 대부분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의 연구는 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동시에 그것은 우리가 아직 배워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도 보여줍니다. WMAP 이후 더욱 정밀한 측정을 위한 새로운 위성 임무가 시작되었습니다. 유럽 우주국 ESA의 플랑크 위성이었습니다. 플랑크는 흑체 복사 법칙을 발견한 물리학자 막스 플랑크의 이름을 따왔습니다. 양자역학의 창시자 중 한 명인 플랑크를 기리는 이름은 이 프로젝트의 야심을 반영했습니다. 플랑크는 WMAP보다 모든 면에서 향상된 성능을 목표로 했습니다. 각도 분해능은 WMAP보다 약 3배 좋았습니다. 감도는 약 10배 높았습니다. 또한 더 넓은 주파수 범위, 9개의 채널에서 관측하여 정형 방출을 더 정확하게 분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정형 방출이란 우주 배경 복사가 아닌 다른 원인에서 오는 복사를 말합니다. 주로 우리 은하의 먼지와 가스에서 방출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히 분리해야만 순수한 우주 배경 복사 신호를 얻을 수 있습니다. 2009년 5월 14일, 플랑크는 프랑스령 기아나 쿠르 우주센터에서 발사되었습니다. 같은 로켓에는 허셜 우주망원경도 실려 있었습니다. 허셜은 적외선 관측을 위한 위성으로 역시 L2로 향했습니다. 두 위성은 함께 여행을 시작하여 약 2달 후 목표 궤도에 도착했습니다. 플랑크의 냉각 시스템은 특히 정했습니다. 가장 민감한 검출기, 고주파 채널의 볼로미터들은 절대온도 0.1켈빈까지 냉각되었습니다. 섭씨로 환산하면 영하 207.35도입니다. 이것은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인 2.7켈빈보다 훨씬 낮습니다. 검출기가 측정하려는 신호보다 더 차가워야만 미세한 온도 차이를 정밀하게 감지할 수 있습니다. 플랑크는 2009년 8월부터 과학 관측을 시작했습니다. 위성은 약 1분에 1회전의 속도로 자전하면서 하늘을 스캔했습니다. 6개월마다 전체 하늘을 한 번씩 커버했습니다. 저주파 채널은 2012년까지, 고주파 채널은 2010년까지 운영되었습니다. 고주파 채널이 먼저 종료된 것은 냉각에 사용되는 헬륨 사름이 소진되었기 때문입니다. 2013년 3월, 플랑크 팀은 첫 번째 주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들이 제작한 전천 온도 지도는 이전의 모든 지도를 압도하는 상세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미세한 온도 변화의 패턴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음향 본구리 구조도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7개 이상의 본구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플랑크의 결과는 WMAP의 결과와 대체로 일치했지만 더 정밀했습니다. 우주의 나이는 약 138억 년으로
WMAP 추정보다 약간 증가했습니다. 허블 상수, 즉 우주 팽창 속도는 초당 메가파섹당 약 67km로 측정되었습니다. 메가파섹은 약 326만 광년에 해당하는 거리 단위입니다. 이 값은 WMAP의 추정보다 약간 낮았습니다. 플랑크 데이터에서 특히 흥미로운 발견 중 하나는 중력 렌즈 효과의 검출이었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의 빛이 우리에게 도달하는 동안 138억 년의 여행을 합니다. 그 긴 여행 중에 빛은 경로에 있는 물질의 중력에 의해 약간씩 휘어집니다. 이것이 중력 렌즈 효과입니다. 빛이 휘어지면 원래의 온도 패턴이 약간 왜곡됩니다. 플랑크 팀은 정교한 분석을 통해 이 왜곡을 검출하고 분리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성취였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에 각인된 중력 렌즈 신호는 초기 우주와 현재 우주 사이에 있는 모든 물질의 총량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주 배경 복사는 단순히 138억 년 전의 스냅샷이 아닙니다. 그 이후의 우주 역사에 대한 정보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치 오래된 사진에 그 사이에 일어난 일들의 흔적이 희미하게 덧씌워진 것과 같습니다. 플랑크는 우주 배경 복사의 편광도 측정했습니다. 빛은 전자기파로 전기장과 자기장이 진동하면서 전파됩니다. 이 진동의 방향을 편광이라고 합니다. 보통의 빛은 편광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든 방향에 진동이 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조건에서 빛이 산란되면 편광이 생깁니다. 초기 우주에서 빛은 자유전자들에 의해 산란되었습니다. 이 산란 과정에서 특정한 편광 패턴이 생성되었습니다. 이 패턴은 초기 우주의 물리학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B-모드라고 불리는 특별한 편광 패턴입니다. 편광 패턴은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E-모드와 B-모드입니다. E-모드는 밀도 요동에 의해 자연스럽게 생성됩니다. B-모드는 더 특별합니다. 그것은 원시 중력파에 의해서만 생성될 수 있습니다. 원시 중력파는 우주 탄생 직후의 인플레이션 과정에서 생성되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만약 B-모드 편광이 검출된다면 그것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될 것입니다. 2014년 3월 남극에 위치한 바이셉2 실험팀이 흥분되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들은 원시 중력파의 증거로 보이는 B-모드 편광을 검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것은 세기의 발견이 될 것이었습니다. 인플레이션 이론의 직접적인 검증, 빅뱅 직후 10-36승 초라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짧은 시간에 물리학을 엿보는 것. 전 세계 물리학계는 흥분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곧 의문이 제기되고 시작했습니다. 바이셉2의 신호가 정말로 원시 중력파에서 온 것인지 아니면 은하수의 먼지에서 기원한 것인지 불분명했습니다. 은하수에 있는 먼지 입자들도 편광된 빛을 방출합니다. 바이셉2가 관측한 하늘 영역에 먼지가 얼마나 있는지가 핵심 문제였습니다. 플랑크 팀은 같은 하늘 영역에서 먼지 방출을 분석했습니다. 2014년 9월에 발표된 그들의 결과는 바이셉2 팀에게 나쁜 소식이었습니다. 플랑크 데이터에 따르면 그 영역의 먼지 방출은 바이셉2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바이셉2 신호의 상당 부분 혹은 전부가 먼지에서 기원했을 수 있었습니다. 2015년 1월 바이셉2와 플랑크 팀은 공동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결론은 분명했습니다.
원시 중력파에 유의미한 검출은 없었습니다. 바이셉2의 신호 대부분은 먼지로 설명되었습니다. 원시 중력파가 있다 하더라도 그 크기는 바이셉2가 처음 주장한 것보다 훨씬 작아야 했습니다. 이 에피소드는 실망스러웠으지만 과학이 작동하는 방식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흥분되는 주장이 나오면 독립적인 검증이 이루어집니다. 잘못된 것으로 밝혀지면 수정됩니다. 이 과정은 때로 고통스럽지만 과학을 신뢰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이셉2 팀은 성급한 발표로 비판을 받았지만 그들의 기본적인 동기, 원시 중력파를 찾으려는 노력은 여전히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다. 원시 중력파를 찾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이셉 어레이, 시몬스 천문대 같은 새로운 실험들이 더 높은 감도로 하늘을 관측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적인 검출은 없습니다. 하지만 상한선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플레이션 모델에 대한 제약을 제공합니다. 어떤 모델들은 이미 배제되었고 다른 모델들은 아직 허용된 범위 안에 있습니다. 언젠가 검출에 성공한다면 그것은 우주의 기원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혁명적으로 바꿀 것입니다. 2018년 플랑크 팀은 최종 유산 데이터를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임무 기간 동안 수집된 모든 데이터의 최종 분석 결과였습니다. 교정, 정형 분리, 오류 분석의 모든 측면이 최대한 정밀하게 처리되었습니다. 이 유사한 데이터는 앞으로 수년간 우주론 연구의 기준점이 될 것입니다. 플랑크의 최종 결과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주의 나이는 138.0억 년, 오차 범위 약 2천만 년입니다. 허블 상수는 초당 메가파섹당 67.4km입니다. 일반 물질은 우주의 4.9%, 암흑 물질은 26.4%, 암흑 에너지는 68.7%입니다. 우주는 거의 정확히 평평합니다.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는 200725소 켈빈입니다. 이 숫자들은 우리 우주의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마치 여권의 신상 정보처럼 우주가 어떤 종류의 우주인지를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 숫자들은 우주 배경 복사를 정밀하게 측정함으로써 얻어졌습니다. 138억 년 전의 빛이 오늘의 우리에게 이런 정보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언급한 허블 텐션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우주 배경 복사에서 추정한 허블 상수, 초당 메가파섹당 약 67km는 가까운 우주에서 직접 측정한 값과 차이가 있습니다. 허블 상수를 직접 측정하는 방법 중 하나는 세페이드 변광성과 초신성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세페이드 변광성은 밝기가 주기적으로 변하는 별입니다. 밝기 변화의 주기와 절대 밝기 사이에는 잘 알려진 관계가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면 세페이드까지의 거리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가까운 은하에서 세페이드를 관측하여 거리를 측정하고 그 은하에서 발생한 초신성의 절대 밝기를 교정합니다. 그런 다음 더 먼 은하의 초신성을 관측하여 거리를 측정합니다. 거리와 후퇴 속도의 관계에서 허블 상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측정한 허블 상수는 초당 메가파섹당 약 73km입니다. 플랑크 결과보다 약 9% 높습니다. 두 측정 모두 각각의 오차 범위 내에서 정밀합니다. 그래서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합니다. 두 측정이 동시에 맞을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이 불일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몇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 측정 중 하나에 아직 발견되지 않은 체계적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가 아직 모르는 새로운 물리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암흑 에너지의 성질이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또는 새로운 종류의 입자가 초기 우주에 존재했을 수 있습니다. 셋째, 단순히 통계적 우연일 수 있습니다. 드물긴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연구자들은 이 허블 텐션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양쪽의 측정을 더욱 정밀하게 만들고 독립적인 방법으로 허블 상수를 측정하려 합니다. 중력파를 이용한 측정, 중력 렌즈 시간 지연을 이용한 측정 등 새로운 방법들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아직 명확한 결론은 없지만 이 불일치가 새로운 물리학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의 여러 곳에서 우주 배경 복사를 관측하는 망원경들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 장소들 중 일부를 방문해 보겠습니다. 칠레의 아타카마 사막은 지구에서 가장 건조한 장소 중 하나입니다. 연간 강수량이 1mm도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해발 5,000m가 넘는 고원에 여러 천문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건조하고 높은 이 환경은 마이크로파 관측에 이상적입니다. 대기 중 수증기가 적으면 마이크로파 흡수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아타카마 우주론 망원경 ACT는 이 고원에 있습니다. 직경 6m의 반사경을 가진 이 망원경은 2007년부터 우주 배경 복사를 관측해 왔습니다. 플랑크보다 작은 각도, 규모에서 더 자세한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ACT의 데이터는 플랑크 결과와 결합되어 우주론적 매개 변수의 정밀도를 높이는 데 사용됩니다. 같은 지역에 시몬스 천문대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시몬스 천문대는 대형 망원경 하나와 소형 망원경 여러 개로 구성됩니다. 이 시설은 우주 배경 복사의 편광을 측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원시 중력파의 흔적을 찾는 것이 주요 목표 중 하나입니다. 시몬스 천문대는 202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인 관측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남극 대륙의 아문센 스콧 기지도 중요한 관측 장소입니다. 지리적 남극점에 위치한 이 기지는 해발 2,835m의 얼음 고원 위에 있습니다. 겨울에는 기온이 영하 60도 아래로 떨어지고 6개월 동안 해가 뜨지 않습니다. 극도로 혹독한 환경이지만 마이크로파 천문학에는 이상적입니다. 극도로 건조하고 안정적인 대기가 관측 조건을 좋게 만듭니다. 사우스폴 망원경 SPT는 이곳에 있습니다. 직경 10m의 이 망원경은 2007년부터 작동하고 있습니다. 남극의 극한 조건에서 장비를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름에만 물자 보급이 가능하고 겨울에는 작은 월동팀만 남아 기지를 운영합니다. 그럼에도 SPT는 우주 배경 복사 연구에 중요한 기여를 해왔습니다. 특히 순야 예프 젤 돗빛이 효과를 통한 은하단 검출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바이셉 실험도 남극에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원시 중력파 검출 시도가 이루어진 곳입니다. 현재 바이셉 어레이가 운영 중이며 더 높은 감도로 편광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남극의 하늘은 편광 측정에 특히 좋습니다. 태양이 지평선 아래에 있는 겨울 동안 연속 관측이 가능하고 대기 변화도 적습니다. 이런 극한의 장소에서 일하는 연구자들의 삶은 어떨까요? 남극에서 월동하는 과학자들은 8개월에서 9개월 동안 고립됩니다. 비행기가 착륙할 수 없는 겨울 동안에는 의료 긴급 상황이 발생해도 대피가 불가능합니다. 연구자들은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우주 배경 복사를 관측합니다.
그들의 헌신이 우주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확장시킵니다. 아타카마의 고원도 쉬운 곳이 아닙니다. 해발 5,000m에서는 산소가 해수면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새로운 사람들은 고산병에 시달립니다. 두통, 메스꺼움, 숨가쁨이 흔합니다. 적응하는데 며칠이 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적응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연구자들은 이 높은 곳을 찾습니다. 우주를 더 잘 보기 위해서. 우주 배경 복사 연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현재 계획 중인 다음 세대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CMB-S4는 미국이 주도하는 차세대 지상 관측 프로젝트입니다. S4는 스테이지 4를 의미하며 이전 세대 실험들을 잇는 다음 단계라는 뜻입니다. CMB-S4는 칠레와 남극에 배치될 여러 대의 망원경으로 구성됩니다. 총 50만 개 이상의 검출기가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것은 현재 운영 중인 모든 실험의 검출기 수를 합친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CMB-S4의 목표 중 하나는 원시 중력파를 찾거나 아니면 그 크기에 강한 상한선을 두는 것입니다. 일본의 림맥스는 새로운 우주 임무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플랑크의 후계자로 기획된 이 위성은 전체 하늘의 편광을 높은 감도로 측정할 것입니다. 우주에서 측정하면 대기에 영향이 없으므로 특정 주파수에서 더 정밀한 측정이 가능합니다. 유럽에서도 코어라는 우주 임무가 제안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전천 편광 측정을 목표로 합니다. 아직 승인되지 않았지만 많은 연구자들이 이런 임무의 필요성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래 프로젝트들이 성공하면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될까요? 원시 중력파가 검출된다면 인플레이션 이론이 확장될 것입니다. 우주 탄생 직후 10의 마이너스 30 맥승 초의 물리학을 직접 테스트할 수 있게 됩니다. 중력파의 크기에서 인플레이션을 일으킨 에너지 규모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입자 물리학의 표준 모형을 넘어서는 새로운 물리학에 대한 단서가 될 것입니다. 편광 측정의 정밀도가 높아지면 중성미자의 성질에 대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중성미자는 질량이 매우 작지만 0이 아닌 입자입니다. 우주에는 중성미자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의 패턴에는 이 중성미자들의 영향이 새겨져 있습니다. 더 정밀한 측정으로 중성미자 질량의 합에 대한 제약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의 스펙트럼을 더 정밀하게 측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플랑크 스펙트럼은 놀라울 정도로 흑체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론에 따르면 아주 미세한 왜곡이 있어야 합니다. 초기 우주에서 에너지가 주입된 사건들의 흔적입니다. 픽시 같은 제한된 임무는 이 왜곡을 측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성공한다면 빅뱅 핵합성과 제2온화 사이의 우주 역사에 대해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의 연구는 기술의 발전과 함께 해왔습니다. 펜지아스와 윌슨이 사용한 혼 안테나에서 큐비의 극저온 검출기, WMAP의 차등 복사계, 플랑크의 볼로미터 어레이까지 각 세대의 기술이 이전보다 더 많은 것을 보게 해주었습니다. 다음 세대의 기술은 또 무엇을 보여줄까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발견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의 여행은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의 발견과 연구의 역사를 따라오면서 우리는 우주의 기원과 진화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이 우리 인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는 138억 년 전에 방출된 빛입니다. 그때 우주에는 아직 별도 없었고 은하도 없었고 물론
지구도 없었습니다. 그저 뜨거운 플라즈마로 가득 찬 공간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 플라즈마가 식으면서 원자가 형성되었고 빛이 자유로워졌습니다. 그 빛이 지금 우리에게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 빛이 방출된 이후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중력이 미세한 밀도, 요동을 증폭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물질이 조금 더 밀집된 곳으로 더 많은 물질이 끌려왔습니다. 수억 년이 지나면서 최초의 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별들은 거대하고 뜨거웠으며 짧은 생을 살다가 초신성으로 폭발했습니다. 폭발은 무거운 원소들을 우주 공간에 뿌렸습니다. 새로운 세대의 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번에는 이전 별들이 만든 원소들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탄소, 산소, 철. 이 별들 주위에 행성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암석 행성, 가스 행성, 얼음 행성. 수십억 개의 별과 수십억 개의 행성이 은하들을 이루었습니다. 은하들은 모여 은하단을 형성하고 은하단들은 우주의 거대 구조를 이루었습니다. 그 중 하나의 평범한 은하, 우리 은하. 그 은하의 외곽에 있는 평범한 별, 태양. 그 별 주위를 도는 작은 암석 행성, 지구. 약 46억 년 전에 형성된 이 행성에서 약 38억 년 전에 생명이 시작되었습니다. 단순한 단세포 생물에서 시작하여 수십억 년에 걸친 진화 끝에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몸을 이루는 원자들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수소는 빅뱅 직후 몇 분 동안 만들어졌습니다. 헬륨도 그때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탄소, 질소, 산소, 칼슘, 철 같은 더 무거운 원소들은 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별의 중심에서 핵융합이 일어나면서 가벼운 원소가 무거운 원소로 변환되었습니다. 별이 죽을 때 이 원소들이 우주 공간으로 뿌려졌습니다. 그 원소들이 모여 새로운 별과 행성을 형성했고 결국 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글자 그대로 별의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칼 세이건의 유명한 표현처럼 우리는 별의 물질입니다. 하지만 그 연결은 더 깊이 갑니다. 별이 형성되려면 초기 우주에 밀도 요동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 요동이 우주 배경 복사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의 미세한 온도 변화, 그 패턴이 결국 은하와 별과 행성과 우리로 이어졌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를 관측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거울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기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38억 년 전에 그 빛에서 우리의 존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빛을 연구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주는 자신을 이해하려는 의식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생각은 겸손하게 만들기도 하고 경이롭게 만들기도 합니다. 겸손하게. 왜냐하면 우주의 규모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 작기 때문입니다. 138억 년의 시간, 수천억 개의 은하, 각 은하마다 수천억 개의 별. 그 광대함 속에서 우리 지구는 먼지 한 톨보다 작습니다. 하지만 경이롭게도, 왜냐하면 그 작은 존재가 그 광대한 우주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뇌, 약 1.4kg에 살던 거리가 138억 년 전의 우주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수학과 물리학의 언어로 우주를 기술할 수 있습니다. 망원경을 만들어 우주의 첫 빛을 관측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물론 아직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암흑물질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암흑 에너지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인플레이션이 정말 일어났는지, 일어났다면 어떻게 일어났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허블 텐션이 새로운 물리학의 신호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우주가 어떻게 끝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무지는 절망의 이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희망의 이유입니다. 아직 발견할 것이 남아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과학의 역사는 무지가 지식으로 변환되는 과정의 기록입니다. 한때 신비로웠던 것들이 하나씩 이해되어 왔습니다. 별이 왜 빛나는지, 행성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생명이 어떻게 진화하는지, 우주 배경 복사의 발견도 그런 과정의 일부였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발견이 이어질 것입니다. 밤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별들이 조용히 빛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별빛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별들 사이의 어둠에도 빛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주 전체를 채우고 있는 희미한 빛, 138억 년을 여행해온 빛, 우주가 처음으로 투명해진 순간의 빛, 그 빛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주위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매초 수조계의 우주 배경 복사 광자가 여러분을 스쳐 지나갑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느낄 수 없지만 그것은 거기에 있습니다. 항상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우주 배경 복사는 어떤 의미에서 우주의 자장가입니다. 아득히 먼 과거에서 온 희미한 속삭임, 우주의 탄생을 기억하는 빛. 그 빛은 138억 년 동안 끊임없이 여행해 왔습니다. 은하들이 형성되는 것을 지나쳤습니다. 별들이 태어나고 죽는 것을 지나쳤습니다. 행성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구라는 작은 행성에 도달했습니다. 그곳에서 호기심 많은 생명체들이 안테나를 하늘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펜지아스와 윌슨이 처음 그 신호를 들었을 때 그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단지 설명할 수 없는 잡음이었습니다. 비둘기 배설물까지 치웠지만 사라지지 않는 이상한 잡음. 하지만 그 잡음은 우주 자체의 목소리였습니다. 우주가 우리에게 보내는 가장 오래된 메시지였습니다. 그 메시지를 해독하는데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초비, WM 에이프, 플랑크. 수천 명의 과학자들이 이 프로젝트들에 참여했습니다. 전 세계의 망원경과 위성들이 하늘을 관측했습니다. 남극의 얼음 위에서, 아타카마의 고원에서, 우주의 어둠 속에서 그들의 노력이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은 계속됩니다. 새로운 망원경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위성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젊은 과학자들이 이 분야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아직 모르는 것들을 알아낼 것입니다. 원시 중력파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암흑물질의 정체를 밝힐 수도 있습니다. 허블 텐션의 원인을 규명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전혀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밤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꿈속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우주의 첫빛처럼 조용히, 천천히 여러분을 감싸며 편안한 잠으로 이끌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꿈속에서 여러분은 뜨거운 초기 우주를 여행할지도 모릅니다. 플라즈마의 바다를 헤엄치며 빛이 자유로워지는 순간을 목격할지도 모릅니다. 또는 먼 미래의 우주를 방문할지도 모릅니다. 우주가 계속 팽창하고 은하들이 서로에게서 멀어지고 별들이 하나둘 꺼져가는 먼 미래. 그때에도 우주 배경 복사는 존재할 것입니다. 점점 더 희미해지고 파장이 늘어나지만 여전히 우주를 채우고 있을 것입니다. 우주의 가장 오래된 빛, 가장 끈질긴 증인, 그리고 깨어났을 때 우주 배경 복사가
여전히 여러분 곁에 있음을 기억할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항상 거기에 있는 빛. 138억 년의 여행을 끝내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도달한 빛. 그 빛은 우주의 시작을 기억합니다. 우주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어떻게 팽창했는지, 어떤 씨앗에서 은하가 자라났는지 그 모든 것을 기억합니다. 우주는 광대하고 우리는 작습니다. 하지만 작은 우리가 광대한 우주를 이해하려 한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경이로운 일입니다. 우주 배경 복사의 연구는 그 노력의 한 부분입니다. 수십 년간의 관측과 분석, 전 세계 연구자들의 협력, 극한 환경에서의 인내, 이 모든 것이 우주의 첫 빛이 전하는 메시지를 해독하기 위해 바쳐졌습니다. 다음에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 별들 사이에 어둠을 바라보세요. 그 어둠은 진정한 어둠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우주의 첫 빛이 있습니다. 138억 년을 여행해 온 빛, 우주의 탄생을 기억하는 빛, 우리 모두의 기원을 말해주는 빛입니다.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가 2725 켈빈이라고 말하면 차갑게 들립니다. 절대 0도보다 겨우 2.7도 높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숫자 뒤에는 뜨거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때 섭씨 수억 보였습니다. 그 열기가 식어서 지금의 온도가 된 것입니다. 그 냉각의 역사가 바로 우주의 역사입니다. 이제 정말로 여행을 마칠 시간입니다. 우리는 1964년 뉴저지의 한 언덕에서 시작하여 우주의 기원까지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그 여정에서 우리는 과학자들의 끈기와 호기심, 기술의 발전과 국제협력, 그리고 무엇보다 우주 자체의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는 모든 방향에서 거의 균일하게 우리에게 옵니다. 하늘의 어느 곳을 보든 거의 같은 온도입니다. 이것은 초기 우주가 놀라울 정도로 균질했음을 의미합니다. 그 균일한 속에 숨어있는 미세한 변화, 10만 분의 1 수준의 온도 차이가 결국 오늘날의 복잡한 우주를 만들었습니다. 은하와 별, 행성과 생명, 우리 모두가 그 미세한 요동의 후손입니다. 이 생각과 함께 오늘 밤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들으며 편안함을 느꼈기를 바랍니다. 우주는 광대하고 신비롭지만 동시에 우리의 집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주에서 왔고 언젠가 우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 사이의 짧은 시간 동안 우리는 우주를 바라보고 질문하고 이해하려 합니다. 그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의 특권이자 기쁨입니다. 오늘 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주의 첫빛처럼 조용히, 부드럽게 여러분의 밤이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새로운 빛과 함께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주는 여전히 거기에 있을 것이고 배경 복사는 여전히 흐르고 있을 것이며 새로운 발견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밤하늘 아래 보이지 않는 빛 속에서 우주는 계속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귀 기울이기만 한다면 편안히 주무세요. 좋은 꿈 꾸세요. 안녕히 주무세요.